자, 18강은 항상성 조절이죠? 네. 항상성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 몸에선 세 가지를 조절을 하는데, 항상성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이에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성질. 우리 몸에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는 지금 혈당량이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삼투압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쵸? 네. 세 번째는요? 체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체온이죠. 자, 이거 세 개 다 일정한 어떤 수준을 유지를 해야 돼요. 너무 높아져도 안 되고 너무 낮아져도 안 되고, 삼투압이 너무 이제 과하게 진행돼서 너무 체액의 농도가 높아져도 안 되고 체액의 농도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그쵸? 그 다음에 혈당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당량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돼요. 둘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준으로 우리 몸에서 유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유지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것들을 몸에서 알아서 조절해주는 작용을 경험을 하죠. 그쵸? 우리가 춥다고 해서 체온아 올라라 으아 이렇게 한다고 체온이 오르지 않죠? 우리가 추우면 덜덜덜덜 떨게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몸이 마찰열. 덜덜덜덜 떨어서, 그렇죠, 마찰열을 내게 하는 거죠. 네. 자, 그럼 혈당량 조절은 도대체 누가 해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혈당량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 속의 당량이에요. 당의 함량. 그렇죠. 그래서 이 당은 무슨 당이냐면 포도당을 포도당. 얘기하는 겁니다. 포도 많이 먹으면 괜찮아지죠? 네, 맞아요. 무식한 소리고요.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단당류의 대표 주자죠. 탄수화물을 완벽하게 분해했을 때 나오는 것을 포도당이라고 합니다. 아미노산과 같죠. 자, 그렇지 않고요. 포도당은 탄수화물의 산물이고, 아미노산은 단백질이잖아요. 단백질의 산물이니까 다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산물이 조용히 하시고요. 자, 고혈당일 때 읽어보세요. 시작. 고혈당 상태를 이자섬 읽어야죠. 이자 무슨 섬? 이자섬 무슨 세포? 베타 오. 세포에서 직접 감지하거나 시상하부에서 어떻게 감지하여 부교감 신경을 통해 이자섬 베타 세포로부터 인슐린 분비가 촉진된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 몸은 고혈당일 때가 있고 저혈당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상태가 있어요. 자, 혈당이 높다는 건 언제 보통 혈당이 높을까? 우리가 밥을 먹고 난 직후, 그 다음에 뭐 초콜릿을 먹거나 사탕을 먹거나 어쨌든 달달한 음료수를 마셨을 때, 그랬을 때 그것이 소화되면서 피 속에 흡수된 포도당이 순간적으로 많이 돌겠죠. 그래서 혈당이 싹 올라가면 배고픔도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기분도 좋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진한 초콜릿 음료, 아이스 초코라든지 겨울엔 핫초코를 딱 마시면 기분 좋아 이렇게 하는 것이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혈당이 올라간 상태가 유지된다면 우리 몸은 고장이 납니다. 왜 고장이 날까? 혈당이 높은 채로 우리 몸에서 유지되면 오줌으로 뭐가 돼요? 혈당이 빠져나가는 그런 증세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당뇨병이라고 하죠. 포도당이 오줌으로 빠져나간다. 빠져나가는 병, 당뇨병이죠. 모르면 바보죠. 자, 그런데 이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 고혈당일 때 이것을 혈당을 낮춰주지 못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능이 고장났는지 생각을 해보잔 말이야. 자, 고혈당 상태예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이자가 있어요. 이자. 네. 자, 이자가 뭡니까? 우리가 돈 빌렸을 때 내는 거죠? 아니요. 네, 맞습니다. 창자입니다. 자, 이자죠. 자, 이자에서 여기서 보면 무슨 세포? 인슐린 아니고요. 베타 세포가 네, 베이타. 자, 베이타 세포입니다. 베이타 세포. 자, 이 베타 세포가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된대요? 고혈당 상태를 직접 감지하거나 아니면 시상하부에서 감지해서 부교감 신경을 통해 베타 세포로부터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인슐린이 나오는 거죠. 자, 베타 세포로부터.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알파 세포도 있습니까? 네. 그렇죠. 알파 세포도 있는데요. 이자섬 알파 세포, 이자섬 베타 세포, 이거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질문이 있어요. 안 됩니다. 좀 이따 하십시오. 자, 그랬을 때, 자, 보세요. 분비된 인슐린. 자, 그럼 이 인슐린은 무슨 역할을 할까? 포도당을 분해하죠. 분해하면 안 되죠. 이미 최종적으로 다 분해가 된 건데. 흡수. 흡수요? 잠깐만요.
늦었고요. 아 잠깐만.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되어 저장해요. 그렇죠. 우리가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였냐면 옛날에도 한번 배웠었는데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웠었죠. 기억이 안 나겠지만 자 포도당은요 간에서 글리코젠이라는 형태로 전환되어서 저장이 됩니다. 글리코젠. 이 글리코젠은 이제 왜 얘들이 많이 헷갈리냐면 이 나중에 저혈당 상태일 때 나오는 게 있어요. 글루카곤이라고. 이 글루카곤은 뭐 하는 애냐면 글리코젠은 그냥 간단히 말해서 뭐라고 보면 되냐면 건전지예요. 건전지. 자 보입니까 건전지? 네. 자 이 건전지를 만드는 게 인슐린이고 이 건전지를 꺼내서 전기를 뽑아내는 게 바로 글루카곤이에요. 알겠습니까? 글리코젠은 저장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다고 해봐. 그 흐르고 있는 전기를 배터리에다가 모아가지고 딱 저장을 해놓은 상태가 글리코젠이야. 그러니까 글리코젠은 배터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인슐린은 돌아다니는 전기를 배터리에 넣는 역할을 하고요. 글루카곤은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꺼내서 피에 이렇게 흘리는 역할을 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자체가 그거죠. 그 건전지. 글리코젠이 많이 쌓이면 어떻게 되냐? 자, 선생님처럼 지방간이 생기는 거예요. 자, 간에 지방이 끼는 거 있죠? 네. 많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을 해야죠. 그런데 이런 이제 지방간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옆구리살, 아랫배살, 뒷구리살 뭐 여러 가지가 생기죠. 네, 맞네요. 자, 그래서 이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당에 저장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저혈당일 때도 그러면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저혈당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자가 주관을 합니다. 자, 이자가 주관을 하는데요. 이번엔 이자에 무슨 세포가 나오냐면 알파 세포가 나와요. 무슨 세포요? 알파. 알파 세포라고 하는 게 쭉 나옵니다. 나오죠? 네. 자, 이 알파 세포에서 뭘 내놓냐면요. 그거가 아니고 글루카곤이에요. 글루카곤. 아, 네, 질문이 있니? 자, 글루카곤. 자, 질문이요? 해보세요. 왜 알파랑 베타로 나눠요? 아, X랑 Y 같은 느낌인 거예요. A, B. A 세포, B 세포 이런 느낌. 딱 정해진 거예요? 네. 아, 진짜요? 근데 무슨 세포가 알파예요? 그냥 그건 이름 붙이기 나름인데요. 네. 알파 세포라고 하는 거는 글루카곤에 영향을 주는 거. 글루카곤을 촉진시키는 거. 네. 베타 세포는 인슐린을 촉진시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원래부터 알파였던 게 아니고. 아,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인슐린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니까 분비된 인슐린에 의해 읽어보세요. 분비된 인슐린에 의해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되어 네. 저장되고 네. 각 세포에서 혈중 포도당의 흡수가 촉진되어 혈당량이 감소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인슐린에 의해서 간에서 글리코젠의 형태로 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쭉 인슐린 자체가 혈중 포도당을 흡수를 촉진시켜가지고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됩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혈당량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글루카곤은 좀 다르죠. 글루카곤은 이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가 이제 여기쯤에 그려져 있는데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뽑아서 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저혈당일 때 한번 읽어볼까? 1번. 저혈당 상태를 이자섬의 알파 세포에서 직접 감지하거나 시상하부에서 감지하여 교감신경을 통해 이자섬 알파 세포로부터 글루카곤 분비가 네. 부신 속질로부터 에피네프린 분비가 촉진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 이제 나중에 보면 에피네프린 주사 같은 것도 있는데요. 이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잘 모르는데 에피네프린의 다른 이름은 바로 그겁니다. 알죠? 그거. 네. 뭐죠? 우리가 게임에서도 나온 유명한 옛날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서 나온 테란. 저글링이 이걸 업그레이드하면 무지 빨라지죠. 업그레이드 하면 돼요. 네, 아드레날린이죠. 아드레날린 들어보지 않았어?
네, 들어보기만 했어요. 들어봤죠?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에피네프린이라고 나오는데 이 에피네프린이 선생님이 예전에 병원에서 근무할 때 그 에피네프린 주사라고 있어요. 에피네프린 주사. 이런 앰플 속에 들어있는데 응급 키트 안에 들어있어요. 이 에피네프린 주사를 언제 보통 하냐면 이렇게 에피네프린 앰플을 딱 깨가지고 이렇게 주사액을 쭉 뽑은 다음에 갑자기 심정지가 오거나 콱 쓰러져서 몸이 굳어가는 사람한테 꽂아요. 목 쪽에다가. 목 쪽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요. 해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그렇게 교육을 받죠. 그래서 심장 가까이에다 팍 꽂은 다음에 쭉 넣어요. 그러면 이 에피네프린이 급작스럽게 이제 혈당량 올려주고 몸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액티베이션을. 왜냐면 지금 굳어가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에피네프린인데 어쨌든 글루카곤하고 에피네프린은 글리코젠을 뭐로 만드는 역할?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2번 읽어보자.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에 의해 간에 저장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방출되므로 혈당량이 증가한다. 혈당량이 증가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혈당량 조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 내용은 뭐다? 고혈당일 때, 저혈당일 때 각각 이자의 베타세포와 알파세포가 해서 베타세포를 통해서 인슐린, 알파세포를 통해서 글루카곤. 그런데 중요한 건 베타세포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킨다. 알파세포의 글루카곤과 지금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나오는 부신속질에서 나오는 에피네프린이 얘와 함께 혈당량을 증가시킨다는 거. 요게 우리가 혈당량 조절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됩니까? 네. 네.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봅시다. 삼투압인데요. 삼투압은 우리가 바닷물을 계속 마셨을 때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를 다루는 게 바로 이 삼투압입니다. 자, 참 아이러니죠.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사방이 뭡니까? 물이죠. 하지만 마실 물이 없어요. 사방이 물인데 마실 물이 없다. 모순입니다. 참 문학적인 비유죠. 모순은 아니고 역설이라고 하죠. 모순이라고 하는데요. 역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삼투압 현상이 도대체 뭐인지 생각해 보자고요. 자, 소금을 삼투압. 먹었을 때, 그러니까 소금에 의해 밖에 있으면 물이 있는 그게 소금 있는 쪽으로 넘어가는 현상. 죄송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현상이에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넘어가는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삼투압 자체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 어떤 막이 있을 때 이쪽이 농도가 높고 이쪽이 농도가 낮아요. 그럼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할까? 아니면 농도가 높은 쪽에 용질이 이동을 할까? 당연히 물이 이동하는 거죠. 왜냐하면 용질은 입자가 크니까 통과가 안 된다고, 이 막을. 네. 반토각성막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막에 걸리는 압력이 삼투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농도와 여기의 농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삼투압은 올라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삼투 압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삼투압을 어디서 배우고 있는 거야 지금? 항상성에서 배우고 있죠? 그럼 이 삼투압이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역할을 우리 몸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삼투압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건 이쪽의 농도와 이쪽의 농도, 내부 농도와 외부의 농도의 차이, 혹은 우리가 느끼는 이쪽과 이쪽의 농도의 이 격차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안 일정하네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보면 수분량이에요. 수분량. 맞습니까? 어차피 농도 조절을 한다면 용매를 조절하거나 용질을 조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쵸? 말 그대로 소금의 양을 조절하거나 혹은 물의 양을 조절하거나. 맞습니까? 자, 농도 공식 한번 말해볼까? 퍼센트 농도는? 알아요. 100분의 틀렸죠? 잠깐만요.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죠. 맞아요, 그거예요. 100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삼투압 했을 때 이 처음에는 수분량을 조절하는 건데요. 자, 수분량 조절은 무슨 호르몬에 의해서?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호르몬, 항이뇨, ADH, anti D 이뇨 호르몬. 이런 D는 왜 뜻이에요. 몰라요? 네?
난 외국인이 아니니까요. 자, 항이뇨 호르몬인데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저항하다. 이뇨, 오줌이 나오는 것. 호르몬. 그러니까 오줌이 나오는 것을 저항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럼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는 건 오줌이 잘 안 나오게 된다는 거고, 항이뇨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건 그 현상을 억제하니까 오줌이 다시 원래대로 나온다는 거죠. 읽어볼까요? 뭘 읽어요? 수분량 부족 읽을까요? 당연하죠. 원래 우리가 거기 읽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네, 집중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렛츠고! 시상부에 의해 뇌와 수체 수엽에서 ADH의 분비가 증가하여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량이 증가한다. 이때 오줌량은 감소한다. 그렇죠. 자, 수분이 몸에 부족해. 그러면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 오줌을 줄여야겠어? 늘려야겠어? 줄여요. 그렇죠. 그럼 오줌을 억제하는 항이뇨 호르몬은 증가해야겠어요? 감소해야겠어요? 감소. 자, 항이뇨 호르몬이 감소하면 항이뇨, 오줌을 저항하는 애가, 오줌을 막는 보디가드가 없어지는 거야. 아 그래요? 아니 그게 저항하는 게 그러니까 막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오줌을 나오는 걸 막는 게 아니라 오줌 자체를 항이뇨 호르몬이라고요. 그러니까 오줌을 막는 보디가드야. 항이뇨 호르몬은. 네. 그럼 보디가드가 늘어야 오줌으로 나가는 걸 막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줄어야 된다며. 저는 그렇게 돼서 막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 그게 아니야. 오줌을 막는 게 아니군요. 오줌을 못 만들게 하는 거네요. 오줌을 못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재분비랑 흡수 알죠? 네. 어디서 일어나죠? 세뇨관에서 일어나죠. 세뇨관에서 일어나는 거. 그쵸? 이런 거 배웠잖아.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이렇게 해서 분비, 재흡수. 아, 네네네. 이거 공부 안 했어요? 여기서 여과. 저번 시간 했어요. 저번 시간이요? 여기 나오잖아요. 중학교 때 했잖아요. 중학교 때. 저번 시간에 이걸 언제 했어요? 이거 여기 있잖아요. 아 이거 아닌데. 자,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야겠죠?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참 어디서 봤다는 건지. 이거랑 자, 똑같이 생겼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서 여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으로는 재흡수, 이쪽으로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대부분 다 재흡수를 한다는 거야. 뭘 재흡수를 해? 물을. 그럼 오줌의 양이 줄 테니까. 왜냐면 이쪽으로 계속 나가면 방광일 테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ADH,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나올수록 재흡수되는 게 많아진다고요. 왜? 항이뇨, 오줌 나오는 걸 막는 호르몬이니까. 알겠어요? 네. 자, 하지만 반대죠. 수분량 과잉. 수분량 과잉.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의 분비가 감소하여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량이 감소한다. 이때 오줌량은 증가한다. 그렇죠. 자,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량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많이 마셨어.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방광이 터지죠. 터지진 않고 그냥 오줌을 싸겠죠. 방광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거죠. 감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흡수가 억제가 되니까 물이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오줌의 양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가 수분의 양을 조절하기도 하지만 삼투압이라고 하는 건 농도 조절이기 때문에 물의 양뿐만 아니라 용질의 양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뭡니까? 무기 염류량 조절. 자, 무기 염류가 뭐예요? 웨펀이죠, 웨펀. 웨펀 솔트. 자, 웨펀 솔트란 뜻이에요. 네. 말도 안 되죠? 네, 무기 염류. 지금 이해했어. 몇 번이 좀 느리네요. 자, 무기 염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뭡니까? 우리 몸의 직접적인 영양소는 아니지만 우리 몸의 신체적으로 신체 순환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애들. 우리가 대표적인 걸로 지난 시간에 신경 전달할 때 무슨 펌프랑 무슨 펌프? 무슨 펌프랑 무슨 펌프? 네, 그렇죠. 나트륨 펌프랑 칼륨 펌프 해가지고 신경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었죠? 네. 맞습니까? 네. 네. 그럼 무기 염류량 조절인데 그러면 보면 대부분이 다 뭐냐면 일단은 뭘로 조절을 한대요? 알도스테론? 알도스테론.
자, 뭐라고요? 알도스테론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합니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알겠죠? 말이 좀 어려운데 영어로 배우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한글로 배우는 게 그나마 더 나은데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무기 염류량은 알도스테론 또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 몸에 제일 많이 들은 거. 자, 우리 염류 중에서 제일 많이 들은 게 뭐죠? 바다에 있는 염류 중에서 나트륨이죠. 나트륨, 염화 나트륨이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딱 녹이면 바로 그 순간에 나트륨 플러스와 Cl-로 나눠지죠. 그래서 나트륨 플러스의 이온을 조절하는 게 가장 대표 주자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대표 주자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줘야죠. 네. 자, 나트륨 플러스의 양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신 겉질에서 알도스테론 분비량이 증가하여 콩팥에서 나트륨 재흡수량이 증가한다. 그렇죠. 부신 겉질에서 알도스테론 분비량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증가하는 현상이 어떻게 이어져? 나트륨 재흡수량이 증가한대요. 네, Na 플러스의 재흡수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Na 플러스의 양이 부족하다. 자, 나트륨 플러스의 양이 부족하다. 만약에 이게 지금 너무 적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신 겉질. 거기에서 알도스테론이 증가를 하면. 자, 알도스테론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 무기질 콜티코이드라고 했죠? 이것이 증가하면 여기서 재흡수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Na 플러스를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럼 몸에서 더 많은 용질이 유지가 될 테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몸 안에 너무 짠 게 많이 들어와 있어. 네. 예를 들면 음식을 막 짜게 먹었어요. 그죠? 음식을 막 짜게 먹었으면 어떻게 될까? 물도 땡기지만 음식을 짜게 먹었으면 이게 급격하게 높아지니까 알도스테론 분비량이 낮아지고, 알도스테론 분비량이 낮아졌다는 건 여기서 나트륨을 재흡수하는 걸 억제하는 거죠. 그럼 그대로 오줌으로 나트륨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오줌이 더 짜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근데 짠 걸 많이 먹어도 그럼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 많죠? 그쵸. 왜냐면 짠 거를 우리가 계속 많이 먹었다고 했을 때 몸이라고 하는 건,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깨지거든요. 예를 들면 고무줄 같은 거 해봤죠. 고무줄 같은 거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선생님처럼 이제 살이 많이 찌면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혈관 자체가 원래 탄력이 있어요. 피가 많이 몰리면 이렇게 부풀고, 피가 적게 지나가면 이렇게 싹 얇아지고, 마치 근육처럼 탄력이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처럼 살이 찌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지방에, 그러니까 혈관에 이렇게 지방이 쌓여요. 그러면 지나가야 되는 혈류의 양은 일정한데, 왜냐면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니까. 근데 통로가 좁으니까 혈압이 이렇게 높아진다고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우욱 부풀면서 여기가 굉장한 압력을 받습니다. 이 벽 쪽이. 오케이? 자, 굉장한 압력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살이 금방 빠지면 다시 혈관이 다시 원상복귀가 될 수도 있는데, 혈관이 늘어난 채로 오래되면 우리가 고무줄을 이렇게 늘어난 채로 이렇게 잡고 있으면 고무줄이 탄성을 잃어버리죠. 혈관도 마찬가지로 탄성이 없어져요. 그럼 나중에 너덜너덜해져요, 혈관이. 그래서 살찐 사람들은 빨리 체중을 빼야 되는 거죠. 저처럼요. 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됐죠? 네.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나트륨 같은 것도 많이 섭취하면 안 좋다는 거예요. 왜 안 좋냐?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여기를 중간으로 했을 때 적다 많다가 어느 정도일 때는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지만,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거나 너무 저쪽으로 치우쳐버리면 탄성을 마치 잃어버린 용수철처럼 되기 때문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체온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추울 때 읽어볼까? 열 발생량 증가, 열 발산량 감소. 열 생산하는 건 증가하고 열 발산, 밖으로 방출하는 건 감소시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열 발생량 증가. 자, 에피네프린 또 나오죠? 자, 에피네프린이 뭐라고 했어, 아까? 아드레날린이라고 했죠? 네. 우리 몸을 흥분시키고, 스테로이드 같이 이렇게 우아하게 만드는 그거.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증가하면서, 읽으셔야죠. 에피네프린과 당질 코르티코이드 분비 증가에 의해 활동량이 증가하고 티록신 분비 증가에 티록신? 티록신 어디서 나왔었지? 전단원. 뭐였죠? 그 어디서 나왔죠?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면 뭐가 촉진됐죠? 근육. 세포호흡이었는데요. 아쉽네요. 왜 근데 이렇게 했어요? 네? 낚은 거예요. 자, 세포호흡이 촉진되는 거였죠? 그쵸? 네, 그래서 간과 근육에서 물질 대사가 촉진된다 이렇게 돼 있죠? 아울러 교감신경의 흥분으로 심장 박동이 촉진되고 쇠성신경에 의해 네? 네? 아, 네네네네. 맞잖아요. 네, 맞아요. 왜요? 아니에요. 쇠성신경에 의해 골격근이 수축되어 몸이 떨리게 한다. 그렇죠. 떨리게 된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흥분되고 그래서 심장박동, 뭐 골격 수축, 몸 떨리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반면 덥다면 열 발산량 감소. 아니죠. 열 발생량 감소죠. 열 발산량 감소는 열 발생량 증가할 때 같이 하는 거고요. 네. 그쵸? 자, 낚아봤습니다. 자, 열 발산량 감소는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줄인다는 거죠. 어떻게 줄이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교감신경에 의해 잇모근이 수축하고 잇모근이 뭐래요? 피부의 털 주변에 붙어있는 근육으로 잇모근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소름 끼친다, 닭살 돋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닭살 돋을 때, 추울 때 닭살 돋잖아요. 그쵸? 네. 오싹할 때. 자, 그 다음 피부 모세혈관이 수축하여 피부 표면으로 흐르는 혈액량이 감소하여 체외로 방출되는 열을 감소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체외로 방출되는 열이 어떻게 된다? 감소된다. 이거 그러니까 어떨 때예요? 더울 때. 그렇죠. 추울 때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가봅시다. 더울 때. 열 발생량 감소, 열 발산량 증가. 자, 이거는 지금 뭐냐면 몸에서 열 발생하는 건 감소하죠. 언제? 몸이 더울 때. 더울 때 더 열받게 하면 진짜 열받죠? 그래서 불난집에 부채질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열 발산량은 증가해야겠죠. 맞습니까? 열 발산량은 증가하는 거죠. 네. 자, 왜 어떻게 증가합니까? 교감신경의 작용 완화로 잇모근이 이완되고 피부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혈액량이 증가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혈관 자체가 우리가 열받으면 얼굴이 이렇게 뻘개지잖아요. 보통 운동장에서 뛰는 애들, 여름철에 뛰는 애들 보면 얼굴 뻘개지지. 왜 그러냐면 이게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모세혈관들이 확장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혈관이 확장을 하면 피부톤이 혈관의 색깔을 가리고 있다가 빨간색을 이렇게 가리고 있다가 이 빨간색이 이렇게 확장이 되면 이렇게 가리고 있는 바깥으로 튀어나가겠죠. 그러니까 더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땀 분비가 촉진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자료 한번 봅시다. 자료 1. 자료 1. 보세요. 혈당량이 조절되는 과정 알아보기. 네. 자, 보면은 여기서 아까 그림으로 봤던 거랑 좀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은 뭐가 있어? 아까 본 그림이랑요? 네, 앞에서 본 그림이랑 글쎄요. 뭐 혈당량 0.1% 이런 표현 있죠? 네. 그쵸? 맞습니까? 네. 뭐 소장에서 포도당 흡수 이런 표현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큰 그림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치? 네.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 좀 봤던 거 중에 좀 간과했던 게 여기 뭐냐면 간내의 시상하부라고 돼 있죠? 네. 그쵸?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돼 있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까 이자의 알파세포, 베타세포는 알고 있었는데 이자의 알파, 베타세포가 자기가 알아서 나온 거라고 생각이 됐었지만 사실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거죠. 왜요? 이자의 알파세포, 베타세포가 나오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뭐예요 이거?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을 자극하냐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냐에 따라서 이자에서 나오는 애가 달라진다고. 네. 그러니까 결국 누가 주관을 하는 거야? 간내의 시상하부. 시상하부가 주관을 한다는 거.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자료 2번. 삼투압 조절 보니까 여기서도 역시 간내의 시상하부죠? 우리는 간내 없으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아셨습니까? 네. 네. 그래서 간사한 일본이라고 예전에 외우게 했었는데 기억나요? 간사한 일본? 우리 뇌 외울 때 대뇌, 중뇌 할 때 중국은 성형, 눈 성형 하라 해서 중뇌는 안구. 그래서 중국은 눈 수술,
그래서 중뇌는 눈에 관련된 거, 손에는 소가 밭을 이렇게 끌고 있으니까 근육량, 균형. 아니었는데. 맞아요. 아니, 그 다음에 바뀌었나 봐요. 아니에요. 진짜 바뀌었나? 그렇게 외우게 했어요. 그 다음에 아니, 간사한 일본, 간뇌는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그래서 간뇌 시상하부가 지금 이 항상성들을 조절하고 있는 거죠.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네. 선생님이 더 정확하니까 토달지 마시고요. 자, 간뇌 시상하부입니다. 삼투압의 조절이니까. 그쵸? 네. 네. 자, 그 다음에 체온 조절 보니까 체온이 저하된다. 그러면 열 발생량, 중추신경에서 이제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체온 조절에서 처음 써 있는 게 뭐예요? 체온 조절의 최고 중추는 간뇌의 시상하부다. 네, 간뇌의 시상이 아니라 간뇌스 시상하부예요. 간뇌의 시상하부예요. 그렇게 읽었네. 간뇌의식 이랬잖아요. 아니, 간뇌의 시상하부다. 네, 간뇌의 띄고 시상하부. 그래서 시상하부가 포인트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성 조절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항상성 조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우리가 깨닫는 거. 아, 우리 몸은 혈당량이든 삼투압이든 체온이든 일정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에 중추는 간뇌의 시상하부구나. 그래서 간사한 일본. 왜냐면 선생님이 뇌 외울 때, 자, 대뇌, 그 다음에 손의. 간뇌, 그 다음에 중간뇌, 손의. 그 다음에 조용히 하시고 지금 헷갈려요. 대뇌, 간뇌, 중간뇌, 연수, 그 다음에 척수, 그 다음에 이쪽 뒤에 소뇌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대뇌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신적 고등 정신활동, 간뇌는 간사한 일본이라고 해서 간뇌의 시상하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들 모두. 그 다음에 중간뇌는 뭐냐면 중국은 눈 수술하러 온다 그래서 중간뇌는 눈에 관련된 거. 소는 열심히 밭을 갈죠. 오늘도 짠짠. 개미는 그래서 소는 열심히 밭을 가는 거. 그래서 이거는 근육과 관련된 거, 균형과 관련된 거. 자, 연수는 뭐예요? 연수 하품하는 거, 재채기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척수 같은 경우는 운동신경과 대부분 이제 연결되어 있는 무의식적 반응의 중추가 요 두 개였죠. 맞습니까? 그랬을 때 오늘 배운 이 항상성 조절은 이 간뇌의 시상하부가 조절 중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각각 얘네들이 서로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경쟁하면서 조절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